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탱이가 남성성을 키우는 모성애의 서늘함을 느낄 때 처방하는 영화 마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탱이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신디입니다.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사람입니다. 아, 이러면 제가 완전 쓰레기가 되는데. 네. 점점 짧아지네요. 네, 그 3일 전에 얼마 전이죠? 네. 3일 전에 어머님 뵈신 하라님께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들 도준과 단둘이 사는 약재상 엄마에게 어수룩한 아들은 세상 전부이자 지극한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어느 날 아들 도준이 고등학생 아정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체포되고 사건을 더 파헤칠 의지가 없는 경찰과 속물적인 변호사에 절박해진 엄마는 진범을 찾아 아들의 결백을 밝히려 동분서주하죠. 사건을 파헤칠수록 외면하고픈 기억과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가운데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들만을 생각하는 짐승 같은 모성을 범죄 미스터리와 섹슈얼리티로 주물러 선보인 봉준호 감독의 2009년 영화 마더입니다. 네, 오늘의 약사는 왜 마더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타임입니다. 영화를 다들 언제 보셨어요? 이거 되게 옛날 영화잖아요, 사실. 그쵸? 언제 보셨어요? 처음 본 거예요? 네. 처음 기억이 본 잘 안 거. 나시나요? 모르겠네요. 좀 이번에 본 게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죠? 그쵸? 저 처음 본 건 한 그쵸. 3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극장에서 봤거든요. 좋겠다. 부럽다. 갑자기 세상 부러워지는. 네, 저는 극장에서 봤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엄마랑 같이 봤어요. 잠시만요. 너무 저랑 괜찮으셨어요? 누나랑 엄마랑 같이 봤는데 괜찮은 거 맞아? 안 괜찮았고요. 아니 너무 그 제목이 그래도- 마더라서 그냥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가 그 괴물이 1000만을 넘고 나서 그 다음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봉준호에 문제가 대한 그 주가가 굉장히 지금 더 오르셨지만 그때 약간 국민 감동. 지금은 약간 세계 거장돼 버리셨지만 그때 이제 약간 국민 감동 느낌이었어가지고 약간 봉준호면 봐야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워낙 극장이 화랑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겸사겸사 뭐 저희 누나도 봉준호 되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안 좋아하지만 그냥 이제 데리고 간 거죠. 뭐 극장 구경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랬던 뭐 이제 제가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진짜 약간 그 영화의 완성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쵸. 그 영화를 같이 경험적으로, 보고 그 얘기를 같이 어머니랑 한 게 되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들이 이게 되게 저희 그 방송에 되게 고관여층이시잖아요. 막 리뷰도 남겨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영화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도 아니고 극장을 진짜 극장 보시는 주기가 거의 뭐 2년에 한 번 막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정말 특별한 날에 막. 제가 어떡해. 네, 제가 가자고 해도 안 가시는 타입이셔가지고 근데 마더는 또 가셨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봉준호의 힘이 그만큼 셌던 걸 수도 약간 있고요. 왕산암 다음으로 차기작을 본 그런 그런 정도 느낌이죠. 선택이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다음 내년에 장하준 감독 신작이 나온다. 네. 이러면 약간 가족들이 그냥 갈 거요 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오래전이라서. 그래서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어렸죠. 그러니까 성인이긴 성인이지만 정말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났고요. 그때 지금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는 완전 착각하면서 제가 인식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한 번 본 건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중간에 대학을 다닐 때도 한 번 봤었고 이번이 4번째인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뭔가 좀 착각하고 제 기억 속에서 좀 잊혀져 있던 분들이 막 튀어나와서 내가 어떤 편견이 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새벽에 보는데 이거 이런 장면이었네? 약간 생각이 많이 네네네. 바뀌셨고 이게 이런 함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와서 이게 내가 좀 달라졌구나 그때랑 인식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20살 때 보고 지금 뭐 처음 보고 이건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30대 때는 제가 안 본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저 정확하게 워낙 오래전 영화니까. 그래서 기분이 되게 묘했었습니다. 신이님은 언제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고백을 하나 하자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고해성사 느낌이네요. 아니 제가 약간 중학교 때 중학교 갑자기 때요? 아니 네. 중학교 때 이걸 본 건 아니고요. 봐도 되죠. 약간 들어보세요. 어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약간 너무
자극적인 걸 보고 싶다. 고자극. 고자극. 나는 도파민. 청부를 뚫고 봐야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갑자기 있죠. 이런 욕망이 생겨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때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제가 막 그쵸. 봤어요. 고자극이면 박찬욱이죠. 처음으로. 자, 뭐 보셨어요? 복수는 나의 것. 잘 박쥐 고르긴 했네. 이런 거 근데 보면서 그 와중에 되게 잘 고르셨다. 그러니까 고품질 작품들 골랐네요. 너무 자극적이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그 이미지와 그 색채와 심지어 벽지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들에 약간 충격에 휩싸여서 그러니까 도파민이 엄청 분출된 거죠. 이런 거 머리털라고 나 처음 본다. 그치 그거 처음이면 뭐지? 진짜 근데 처음이 진짜 도파민 미친 듯이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밤에 그걸 보고 밤을 샌 채로 학교에 가고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약간 중학교 때 좀 지금 힘들었나 좀 봐요. 중학교 때. 빠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인생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럴 그런 수 걸 있어, 보면서 그럴 수 약간 있어. 인생을 맞아, 그럴 수 약간 있어. 고단함을 잊고 이랬는데 또 세상 온갖 짐 다 짊어졌다고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사춘기 치고 되게 얌전한 방식 아닌가요? 그럼요. 그쵸. 건강하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뭘 하지 않았고 저 혼자 이제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약간 푼 거죠. 덕후처럼 푸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품격 있으시네요. 품격 있는 사춘기를 보내셨네요. 제가 이랬는데 근데 마더는 안 봤어요 이때 제가. 그 리스트에 없었나 보네. 네네. 약간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의 나름 자극적인 포스터를 갖고 있는 영화들을 막 네네네. 제가 봤는데 마더는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왜지? 청불인데 왠지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제목이 마던데 마더라서. 청불이라서 약간 이거는 엄마가 뒤에 있는데 엄마가 거실에 있는데 엄마가 지금 문 밖에 바로 계신데 마더를 내가 방 안에서 보는 게 좀 아니지 않나? 장난이고요. 그 와중에 되게 도덕적이었네. 장난이고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느낌. 근데 그냥 손이 느낌이. 안 가서 안 굉장히 봤어요. 느낌이.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봤는데 성인 되고 나서 이걸 보고 그때도 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어제도 충격이었어요. 이거 보네. 별말 알고 있는데도. 내가 이걸 중학생 때 안 봐서 너무 다행이다. 그때 봤으면 약간 진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멘탈 막 흔들렸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약간 괜히 엄마 피해 들더라고요. 다니고. 네, 그래서 하여튼 마더를 처음 본 거는 이제 대학생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녹음한다고 해서 다시 봤죠. 그럼 요번에 두 번째 보신 네, 거네요? 두 번째. 그러면 뭐 제가 처방을 한 거는 이제 남성성을 키우는 모성애의 서늘함을 느낄 때 사실 제가 처방세 바뀌었어요. 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처방한 거는 훨씬 더 노멀한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요 근처 와가지고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게 뭔가 영화가 되게 레이어가 되게 많잖아요. 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랄까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뭐 봉준호 필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마더 영화 어떠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봐라 뭐 할 것 같은 느낌의 정말 언어로 형용하기 되게 힘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근데 제가 느꼈던 포인트는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 착각했던 포인트 때문에 이 남성성을 모성애가 키우고 있다라는 개념이 이 영화에 되게 세게 들어가 있다고 맞아. 생각해요. 근데 그게 또 은은해, 센데, 근데 약간 뭔가 몰래 넣어놓은 고수 같은 느낌이어서 뭐야 이거 고수가 있잖아. 약간 이런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영화가 진짜 흔치 않은 거거든요. 한국 영화 중에 특히 그쵸. 이 코드를 건드리고 있는 영화는 없어요.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네, 제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처방을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용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봉준호의 천만후 작품, 그리고 엄마와 아들 그 오래된 관계, 여성과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화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는 스포를 무조건 안 당하고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중요해요. 네, 저희 조회수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고 들으셔라. 네, 이거는 안 된다. 이걸 저희가 모든 얘기를 다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먼저 이제 봉준호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지금 뭐 사실 그냥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봉준호란 단어 자체가 이제 지겹거든요. 약간 한국 영화와 이제 거의 동의어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박찬욱 감독은 봉박 맨날 부르기도 하고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뭐 막 그런 고전 영화를 엄청 파는 시네필이든 아니든 봉준호 감독 영화는 항상 한국 영화를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 돼버렸는데 참 그래도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막 마음속에서 약간 그 우리 F1 했지만 그 F1에서 순위 올라가듯이 제가 막 마더를 까먹고 있다가 봉준호 감독 필모에서 순위가 막 올라갔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 필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살인의 추억인데 네. 지금 거의 공동 1등 수준이에요. 오. 어제 새벽에 보고 이거는 이 사람밖에 못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기생충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요. 예. 그래서 이게 굳이 그 황금 종려를 받았어야 했다면 이게 받았는 게 더 기분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이 봉준호 감독이 장점이 되게 잘 버무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떠셨을까요? 저는 마더를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게 그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 황금종려나 그런 것들 기생충의 뭐 칸이나 아카데미에서의 그 수상이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인의 추억과 마더의 성취를 자기들이 일찍이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냥 보상 같다. 약간 후결제 같은 네, 느낌. 후결제가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간 작품에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감독에게 주는 상으로. 네. 그래서 준 게 아닌가. 또 로컬 말에 좀 네, 자극받기도 맞아요. 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기생충이 최고작이라는 그들도 그 뜻이 아니었을 것 같고. 맞아요.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마더를 다시 보고 들었고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김혜자 배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미친 것 같아 진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기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감독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캐스팅도 칭찬해야 돼. 그래서 이 영화가 김혜자 배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초에 쓰셨다고 네, 하죠. 쓰셨다고 하니까 사실 정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기보다는 또 김혜자 배우의 영화 맞아, 같다는 대표 필모죠, 생각이 사실. 너무 들었고 그래서 그 연기나 여기 이 영화에서 그 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또 여성 배우로서 이런 작품을 맞아요. 찍은 배우들이 그렇게 흔치 많지 않죠. 않잖아요. 단독 주연 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너무 크고 처음 봤을 때 그 장르적 재미와 이 말씀하시겠지만 리듬감 같은 것과 제가 네. 또 좋아하는 이 범죄를 그렇죠. 추적한다는 아주 취향 저격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과 리듬이 일단 너무 재밌었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흔치 않은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 작품의 영화를 제가 부러워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각각 부러워하는 있을 수 포인트들이 있죠. 몇 가지씩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항상 뭐 캐스팅이나 배우 기용의 어떤 비중 같은 것들이 좀 저한테 흥미를 떨어지게 하는 포인트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초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배우들을 그 활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애초에 그 비중 같은 것들이 좀 저한테는 장벽 같은 거여서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들이 좀 부러운 포인트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지적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니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그게 또 좋은 그쵸? 긍정적인 되게 요소였기 마치 내 얘기를 때문에 들은 것처럼 내 얘기를 여기서 주워듣고 고친 것처럼 안 되겠다 이러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뭔가 재미와 어떤 저의 가치관이 모두 좀 잘 충족이 된 네,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장 충족이 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여성 캐릭터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쵸. 이게 사실 그 영화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 특히 살인의 추억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뭔가 진짜 내 얘기 듣고 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괴물 이후에 이 작품이라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괴물이 이제 19세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괴물이 나왔을 때는 성인이 아니었는데 극장에서 봤고 네. 그리고 그 2년 3년 뒤에 이 영화 나왔을 때 또 이제 되게 운이 좋게도 이걸 이제 극장에서 본 건데 진짜 너무 그렇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제가 극장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분위기가 가는 분위기여서 봐야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행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말씀해주신 그 여성 캐릭터의 비중이나 네. 뭐 역할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있지만 네. 뭔가 결론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아니어가지고 그게 네. 되게 그런 부분에서 욕을 완벽하게 방어한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뭐 그걸 의식하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뭐 리듬감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이게 진짜
그럼 뭐 어떤 뭐 장르적이라든지 뭐 비유적인 의미의 리듬감이 아니라 진짜 리듬감이거든요. 맞아요. 쿵짝쿵짝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영화가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이 영화 사실 정말 재밌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심각한 얘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예술 영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더라는 영화를 봉준호 감독님 중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작가주의적인 예술 영화로 분류하는 걸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 영화는 거의 완벽하게 장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캐릭터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연출이나 그런 네, 것들. 완벽하게 장르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첫 번째 그 장면에서 그 춤추고 그건 좀 예술 영화 같긴 하죠. 아니 뭐 진짜 그 정도는. 그리고 맞아요. 그것도 사실 씬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갈 씬이 그 작두로 그걸 자르면서 약재를, 그 네. 도준이 차에 칠 것 같은 걸 보는 네.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정말 저는 이거 그냥 이거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그냥 외워야 되는 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나 이 소리로 이제 연출, 저희가 조도빈 트레스트 같은 데서 얘기했었던 그 네. 소리로 하는 연출이나 그 반복되는 리듬과 그 손이 잘릴 것 같은 그 느낌의 그 서스펜스와 맞아요. 그 시선을 보고 있는 것과 대화하는 것의 그 분리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리고 그 뛰어나가는 장면 진짜 뛰어나가면서 그 머리에 그 달려있는 약재들이 치잖아요.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3번이 반복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어떤 아주머니가 막 그 중국산 나쁜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이랑 이제 마지막에 네.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뭐 이런 그 뭐 우리가 막 그 개그맨들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드립은 반복이다. 네. 개그는 반복이다. 뭐 얘기하는 네. 것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주면서 오는 리듬감이나 그리고 좀 이제 좀 크기를 넓혀 보면은 보고 있는 범위를 넓혀 보면 씬이 비슷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씬은 1분이고 어떤 씬은 2분이고 어떤 씬은 5분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우리 자진몰이 장단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네. 쿵짜작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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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처럼 그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영화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예상하기로 그 봉준호 감독님이 김혜자 선생님한테 했던 요청이 악기에서 째지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악기에서 이렇게 잘못 조율했을 때 네. 지나치게 고음이 나거나 지나치게 저음이 나거나 네. 뭐 이제 그 기타에선 버징이라고 그러죠. 그런 잘못된 소리를 나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김현자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드라마나 다른 작품들, 뭐 노희경 작가 작품들 이런 데서 했던 톤이랑 이 작품 톤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도준이 자기 어렸을 때 뭐 농약탄 바카스를 먹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쉴 틈을 안 주고 바로 소리를 지르거든요. 진짜 네, 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극장에서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공포 영화 소리 지르듯이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음악적으로 감독이 좀 접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이톤을 내라든지 좀 더 저음을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주파수를 낸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작품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리듬감이 X축이라고 치면 이 소리는 Y축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그 파동이 큰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안 지루한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무슨 막 우리가 흔히 아는 추리물적 그러니까 하다못해 살인의 추억처럼 같은 감독이 막 뭐 추격신이 있다든지 추격신이 한 번도 없죠 이 영화에. 네. 뭐 추격신이 있다든지 뭐 범인하고 격투신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왜 긴장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장르적인 리듬감 같은 것들이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오프닝 시퀀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니 저는 거기서 약간 점프 스케어를 느꼈거든요. 오프닝에서요? 아니 오프닝 그 춤추고 다음에 다음 이제 씬. 약재 자르는 약재. 씬에서 아니 못 보겠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맞아요. 자꾸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스릴러였네. 약간 그런 느낌을 그 처음 씬에서 받았어서 그런 점이 되게 몇 좀 번 나오죠, 놀랐고 그런. 그리고 그건 그 뒤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렇죠. 울 때나 네. 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준이가 어렸을 때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다 도준이와 관련된 게 많은 것 그쵸,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도준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내면서 막 뛰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계속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의도한 바가 되게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한 바가 저한테 그대로 전해진 거죠. 제가 효과 만점. 네, 효과 만점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약간 처음 볼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스릴러 장르의 문법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맞아요. 뭐 오프닝 시퀀스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저는 그 오프닝 시퀀스라는 게 거기에요.
엄마가 이제 작두로 자르는 그 장면, 네. 네, 약재 자르는 그 장면인데 차에 치이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전 진짜 뜬금없지만 약간 레이디버드가 생각났거든요. 네네. 그 그레타 거익 감독의 레이디버드도 네네. 보면은 재밌었죠. 네, 네. 첫 장면에서 이제 엄마하고 딸이 나오는데 뭐였죠? 그 침대에 이제 같이 누워 있는 그 아, 장면으로 아, 시작을 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서로 누워 있는데 서로 안 쳐다본다는 그 장면이 엄마와 딸의 관계를 너무 잘 보여주는 첫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더도 보면서 정말 짧은 장면이지만 지금 자기 손이 잘려 나갈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들한테만 시선이 가 있고 계속 그냥 작두로 약재를 자르고 있는 그 네네. 김혜자 배우가 연기한 엄마와 그리고 그런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앞에서 알짱거리는 도준이 이 관계를 그 첫 장면에서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영화지만 어쨌든 엄마와 자식의 그 관계성을 그쵸, 그쵸. 딱 그 한 씬만으로 맞아요. 너무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하잖아요. 네네. 내가 도준이를 이렇게 키웠다 이런 게 그렇죠. 그냥 아니지만 그 행동에서 다 느껴지는. 그리고 도준아 넌 뭐 정말 내 귀한 아들이야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그 씬만으로 그게 설명이 된다라는 게 제가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말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이 이제 이 엄마의 아들에 대해서 한 얼마나 지극한 마음인지를 한 번도 대사로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단 한 포인트죠. 번도. 근데 딱 마지막에 그 고물상 죽일 때 그 대사가 내 아들 발톱을 떼고 제가 못한.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그 대사였어요. 근데 어제 적어놨는데 아, 그때도 소리 지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 죽이고 나서 소리 지르죠. 맞아요. 진짜. 아, 소리 많이 왜 지르셨네. 많이 지르세요 진짜. 막 쓰레기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 발톱에 떼만도 못하는 새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사 딱 한 번이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아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 전까지는 물론 행동은 보여줬지만. 아들을 엄청 정성스럽게 챙기고 정말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이 아들이 약간 한심하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 아들이 똑똑하다 생각하는지 판단이 안 되죠. 모질라서 자기가 보살펴야 된다 생각하는지가 사실 그렇게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 대사가 정말 소름이 돋죠.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정말 대단한 사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결하게 보는 거죠. 고결하고 맞아. 굉장히 맞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맞아요. 높은 그렇죠, 사람으로 맞아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묘사되는 사람과 주변 인물들이 그쵸, 태도를 그쵸. 볼 때는 전혀 맞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쵸, 모범이 조건들이. 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대사를 보고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이렇게 생각. 그걸 이제 그 타이밍에 한 번 말하게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하고 너무 무서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참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얘기하겠지만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사실 이 디테일한 별명을 사실 봉준호도 별로 안 좋아한다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봉준호 감독님의 손을 떠난 것 같거든요. 이미 네, 이거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에서 어떤 재미를 느낀 요소가 되게 많았지만 아까 네. 얘기했던 전체적인 뭐 구조라든지 뭐 호흡도 다 있었지만 이 디테일에서 오는 재미가 저는 정말 컸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이 작품으로 저희가 만약 조조 타임을 한다면 한 3화는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캐릭터들이 진짜 많고 캐릭터들이 엄청 세밀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이 작품이 결국은 아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가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네. 좋은 사람 실제로 좀 이 작품이 그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몰기가 되게 쉽거든요. 진영 논리로. 근데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안 한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 너무 재밌었고 너무 디테일하다고 많이 느꼈던 게 뭐 이제 여기가 이게 이 작품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우분들이 이름을 그대로 다 배역 이름으로 맞아요. 쓰셨죠. 그래서 맞아요. 재문도 그대로 재문이고 맞아요. 그 심지어 김혜자 선생님이 부르는 씬도 있잖아요. 그 골프채 두고 재문이 어디냐고. 네, 뭐 그런 게 이제 재문 캐릭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봤을 때 그냥 되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저기 살인의 추억에서 표현했던 네. 그런 그 시대의 형사 네. 전혀 그런 어떤 시민의 권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보이면서도 또 아닌 부분도 되게 많고 그 되게 그 특유의 그 조율하는 부분이나 이런 네. 것들에서 오는 재미 같은 게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캐릭터도 저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대사로 써왔어요. 아니 그 중간중간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 이제 지금 말해주세요. 네. 어떤 지금 대사? 그게 제가 정말 이거를 뭐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가져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지금 말 네네. 그 왜 노래방 네. 주점으로 이제 그 장면 저 뭐라 진짜 너무 했잖아요. 좋아요. 그 대사가 어. 일단 여사라고 부르는 거서 너무 맞아. 그 중간에 여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여사라고 부를 때도 여사, 있어. 왔다 갔다 하죠. 맞아요. 여사 막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병인 건 4년이면은 법률적 대박이야. 그 대사 진짜 웃기다. 법률적 대박. 그리고 그거를 마이크를 거꾸로 들고 얘기하잖아. 무슨 막그 지훈이 화로하잖아요. 맞아. 막 그 뒤에서 막 오빠 나이스. 뭐가 나이스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여무영 선생님이라고 되게 네. 연극 되게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톤이 되게 안정적이시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애들 보고 뛰지 말라 그러고 그 다리 꽂고 있는 여자한테 내리라고 그러고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뷔페 먹을 때 나는 자리에 안 앉는다고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씬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 혜자가 여기 역할 이름이 혜자니까 혜자가 욕을 먹고 이제 그 다음 씬으로 이제 이 변호사를 만나는 뷔페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게 사실 이 캐릭터도 정말 스테레오타입으로 표현하기 좋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능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역발상이네요. 물론 이제 되게 비리적인 부분이죠. 네.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그 정신병원 원장과 그 검사와의 어떤 짝짝꿍으로 그쵸. 그렇게 한 거지만 되게 능력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무장의 말로 이제 미루어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봉준호 감독님 작품은 모든 작품이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진짜 실제로 몇백만 원의 돈을 냈을 거고 그게 무슨 상황인지가 다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작품 안에서. 네. 이게 시리즈가 아닌데 이게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서울이었으면 이빨 2개 뽑을 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사실 심신미약으로 아마 심신미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플리바겐이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형량 그게 안 되는데 네. 정신병원에서의 4년이면 구형량이 15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죠. 그쵸, 사실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형사 피해자가 아니구나. 저기 가해자죠. 가해자 예,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피고 입장에서. 네. 군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대사가 네.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캐릭터 너무 입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네. 도덕적으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대사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네. 대사를 아무도 듣지 않고 넘어가서 자기가 수사를 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결말의 전모를 다 보고 봤을 때는 도준이 그냥 4년을 정신병원에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결말은 아니에요. 회사에 있는 도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법률적 대박이죠. 네네네. 진짜 그러니까 대박이야. 이게 되게 입체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되게 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작품들의 예였다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막 뭐라 검사랑 막 그렇게 하고 막 돈 네.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 사무장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신호만 주고 뒤를 뒤집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사적인 되게 재밌는 장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던 고등학생 2명 신나게 맞는 네. 그 고등학생 2명 같은 캐릭터도 분명히 나쁜 캐릭터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둘 다 아정으로부터 성구매를 했고 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폰을 찾았다는 건 맞지만 네. 그 특히 이제 그 깡마른 네. 역할의 아이는 그 친구라는. 분명 아정하고 어떤 소통 관계였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돈을 주고 샀어도 소통 맞아요. 관계. 그러니까 그 그게 둘의 대화신에서 보면 그쵸. 뭔가 좀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묘하죠. 그러니까 마치 단골 손님처럼 되게 그쵸.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복합적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했을 때 그냥 그 둘을 쓰레기로 만드는 게 제일 쉬운 선택이에요. 각본적으로. 네.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 색깔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 부분이 되게 분명히 이건 봉준호 감독님만이 갖고 있는 색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다른 감독님 작품들에서 뭐 샴 베이커라든지. 네. 근데 그런 그 사람들하고의 색깔과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참 이 표현의 이 어떤 농도, 어떤 디테일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 영화의 재미를 계속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재미를 계속 주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실 이정훈 배우님 여기 나오시죠. 그러니까 네. 그
그 아마도 이제 이모 같죠? 죽은 네. 아정의 이모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 뒤에 앞뒤에 그냥 지나가듯이 했던 대사들 다 종합해 보면 네. 그렇게 좋은 이모들이 아닐 확률이 맞아요. 높죠. 친척하고도 그쵸. 관계가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죽었다는 대사가 뒤에 나와서 네, 할머니랑 단둘이 그쵸. 사는. 그럼 사실 이 애를 누군가는 그 친척들이 보호해 주는 게 어떤 도덕적 의무인데 네. 그래놓고 와서 되게 가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애가 불쌍하다는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뭐 딱이 그 담배 피면서 그 배우 되게 유명하신 배우죠. 네.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시는. 네. 그래서 딱이 시원하게 한번 때리시는 그 장면도 그렇고 그 뭐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아, 네. 할머니 뭐 알고 보니까 그 아정이가 그렇게 했던 돈들을 계속 받아서 술을 드셨다는 게 이제 뒤에서 점점 더 밝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머니의 이미지와 또 다른 그쵸. 네. 예,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영화가 계속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그 네. 고물상 노인도 네네. 그런 지점이 말씀하신 그쵸, 지점이 맞아요. 있는 것 같은 게 처음에는 약간 용의자인 것처럼 몰리는 그쵸, 지점이 그쵸. 있잖아요. 그럼 진짜 나쁜 놈이죠, 완전. 음. 물론 여전히 나쁜 놈이긴 하죠. 맞아요, 아정 맞아요. 입장에서 보면 완전 썩을 놈이지만 근데 또 막상 이제 혜자가 방문했을 땐 되게 인간적으로 친근해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 그 맞아. 사람의 말투나 아니면 행동 같은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불쌍한 지점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맞아요. 혜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없애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약간 진짜 보면서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핵심이죠. 근데 그 찝찝함의 근원을 이렇게 추적해 가니까 인물들이 분명 나쁜 놈인데 이게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 당연히 다 나쁜 놈이죠. 여기 나오는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뭔가 약간 이상하게 그래 나쁜 놈인 건 알겠는데 이게 딱 선으로 자르듯 구분이 잘 안 그어지는 맞아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두부 자르듯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 스스로한테 조금 화가 났던 게 이 고물상 노인이 그러니까 아정이의 성을 구매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혜자가 왔을 때 유자차를 내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순간 제가 약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님의 톤이나 이런 맞아요. 연기 같은 것도 괜찮았죠. 그래서 이 사람 범인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맞아, 살짝 맞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의도하기도 했고. 겨우 그 유자차 한 잔 때문에 내가 흔들리다니.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점에서 전 맞아요. 계속 찝찝함을 이게 느꼈어요. 진주에 비해서 너무 큰 맞아요. 리스크를 받았죠, 사실. 그래서 약간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약간 도덕적인 잣대가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 찝찝한 거예요. 나 괜찮은 건가?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느낌이 이 모든 맞아, 그 인물들을 감각도 좀 보면서 핵심인 것 전 같아요. 계속 들어서 끝나고도 정말 찝찝했습니다. 뭔가 이거 잘못됐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피카레스크라는 거를 네네. 굉장히 재밌게 비틀어서 맞아요. 정말 잘 활용한 것 같아요. 피카레스크의 재미 요소와 장점을 확 살린 느낌.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맞아요. 이 혜자와 그리고 아들 도준이 뭔가 죄를 저지른 인물들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르게 보이지 맞아, 않았죠.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그렇게 보고 끝냈을 네, 텐데. 범인이고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도 그렇네요. 생각해 보면은 이 입장에서 대박이고 법률적 대박이고 거의 되게 꽂히셨네요. 너무 좋고 근데 그 키워드가 배우님 그 목소리 너무 톤도 좋았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솔직히 가장 좋은 장면을 뽑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 점점점하다. 영화 잘못 본 거 같다. 이거는 아니 저도 진짜 오래 기억에 나 남았어요. 2등이야 2등. 근데 그 정말 양심상. 아니 그 전체 대사가 다 좋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요. 오자마자 그 사무장 나가 있으라마자 노래 나오기 시작하면서 맞아. 오른쪽은 뭐고 왼쪽은 누구다 소개가 늦었다고. 근데 다 자고 있고 막 술 취해서. 되게 웃기 되게 젠틀해요. 맞아요. 그냥 웃기잖아. 젠틀하게 짜증나. 그러니까 룸사롱인데 젠틀한 게 붙어 있으니까 아니, 되게. 그러니까 그런 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에 덜 맞아요. 내세운 작품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성적 함의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인물 개개인의 내면과 성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다들 뭔가 뒤틀려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생리적으로 약간 거부감을 느끼긴 그쵸, 하지만 그쵸. 인물들에 대해서 아까 신디님이 느끼셨던 게 그런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물들이 뭔가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구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계급적으로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마냥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거기에 이제 맞아요. 주인공들의 그런 죄 같은 것들이 합쳐지면서 맞아요. 그 주변의 모든 잘못을 저지른 사실 저희가 그렇게 미묘하게 좀 애매하게 느낀 인물들은 거의 다 이제 아정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그쵸. 했던 인물들일 텐데 그 주변 인물들이 그래서 다 좀 복합적인 맞아요, 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되게 타락해 있는데 막상 뭐 구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좀 괴리감이 저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던 네.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그리고 또 있었고. 문화적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봉준호 맞아요. 감독님은 굉장히 한국적인 그 냄새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그 잘 앞치를 잘 잡으시죠. 잘 표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마 이 영화를 외국인이 봤으면 이런 뭐 모를 거부감까지는 피부로 느끼진 못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 맞아요. 유자차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뚜껑 안 열리는 거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정말 그 느낌 같은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너무 생생해서 뭐 폭탄주라든지. 맞아요. 그런 게 좀 한국인이어서 다행이다. 이게 언어적이지 않은 거로 이런 거 느끼고 그쵸. 좀 오랜만에 맞아, 느낀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네.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더. 네, 이거를 사실 감독이 워낙 그런 분이어가지고 연출할 얘기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엄마와 아들 그 오래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제목이 마더라서 사실 그리고 이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거라는 그 어떤 단어와 맥락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은 또 이 작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호소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성애를 뒤집는다라고 얘기하기 그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기 좀 모자란 게 네. 그런 작품들은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없지 않는데 이 모성애 뒤집는 방식이 뒤집었는데 좀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엄마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어가 아니라 네. 엄마야? 약간 이렇게 아예 더 비틀어버리는 한 번 더 꼬아버리는 부분이 있었던 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어떠셨어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아까 탱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모성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짚어줄 수 있는 영화는 이 영화가 한국 네. 영화에서는 유일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게 뭔가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을 찍은 영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감독들 중에서 남자들이 확률 높고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경험들을 투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감정은 굉장히 익숙한데 남성 감독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모성을 다룬다라는 지점에서 좀 신기한 게 1번이고 그리고 2번은 그 지점에 굉장히 꼬롬한 부분을 이것도 악취야. 귀신같이 포착했어요. 맞아. 귀신같이. 근데 이거는 뭔가 예를 들어서 좀 아예 사회적으로 가면 이런 해로운 남성성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인 뒤틀린 모성 이렇게 뭐 가부장 네 뭐 이런 그렇게 거. 좀 뭔가 사회 비판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뭔가 가정에서 그래서 남자 형제가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자 형제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쵸. 보고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그런 케이스들에서 이제 느끼는 굉장히 미묘한 맞아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탁 찌르고 있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잘 못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에 네. 보면서 느꼈던 게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진실을 파헤치고 충격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레이호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근데 이제 뭔가 기억도 잘 못하고 뭔가 좀 어수룩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생소한 면을 포착했을 때 이 엄마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알지 못하던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지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알고 보니 기억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 마지막에 이제 뭐 여행 가는 그 버스 터미널에서 침통을 줬을 때에 이제 그 도준을 바라보는 표정이 저는 단순히 얘가 내 범죄 사실을 알고 있구나 망했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얘가 이런 면도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침통을 그러면서도 자기 범죄를 숨겨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대응했을 때 사실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이 아들이 결백하지 않다. 그리고 아들이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어수룩하지 않다. 내가 알던 아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모든 걸 덮고 넘어 그냥 살아가자라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 추락의 해부 마지막에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이 영화 진짜 선택이에요. 비슷해요. 선택. 그러니까 다 알게 됐어. 다 알게 됐는데 이게 살아가려면 그거를 이제 더 이상 파헤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그냥 산드라 윌런 침이 없어가지고 못 그쵸, 먹고 그쵸. 그래서 그냥 개 끌어안고 잔 그쵸, 거고. 그쵸. 맞아요. 침이 맞아요. 있었으면 낫을 텐데. 침 한 대 맞고 춤 한 판 추면 됐을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안 돼서 그걸 그냥 안 돼가지고 그냥 잔 거지. 자자 이렇게 굉장히 마일드한 방식으로 잠으로써 잊은 거죠. 이렇게 해가 되게 갑자기 논의 수준이 확 떨어지네요. 그냥 그 뭐야 허벅지 한번 찔렀으면 될 거를. 그러니까 주사기라도 구해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저희 방송 분량에서 다 담기 좀 힘든 그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진짜 한국 영화 전체 한국 영화들 중에서도 굉장히 말할 게 많은 텍스트고 실제로 논문도 좀 찾아보니까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논문 많을 쓰기 참 것 좋은 같아. 영화일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번에 본 생각했던 게 이게 마더를 제목을 잘못 짰다. 마더가 아니라 아들 엄마로 했었어요. 마더는 좀 약해. 그러니까 다 보고 물론 이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쵸. 제목은 보여주는 거니까 맞아요. 마더가 맞죠. 근데 이제 그냥 제 영화를 끝나고 제 기분상으로 이거 모든 마더 아니야. 이거 아들 엄마. 맞아. 아들 모자에 관한 얘기긴 하죠. 이 딸이라면 이 이야기가 전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좀 다르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만 좀 주시. 그 관전 수준이 좀 떨어졌나요? 관전 지옥의 관전지.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되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실 뭐 제가 대본에서 뭐 유교적이다 뭐 이렇게 썼지만 이건 그런 것 같진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 모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모성애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네. 아이를 키우면서 나온 결론이지 그 다음 스텝이 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성애는 계속 발현하다가 늙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영화는 모성애의 다음 스텝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그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나쁜 걸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게 이게 해외 영화로 치면 기독교를 공격한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절대적인 명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불같이. 그거를 한국에서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성애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 정도 논의 수준이 아닌 거죠. 뭐 사실은 다 노동이고 뭐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맞아요. 이 모성애가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누군가를 죽이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작동되고 있는 걸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걸 누군가 말로 하면 딱 돌맞아 죽기 딱 좋은 야 넌 엄마도 없냐고 또 바로 나올 그쵸. 얘기인데 이게 이제 깔끔한 장르적인 영화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제가 이 표현을 좀 많이 써서 좀 지겹긴 한데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10몇 년 전 영화인데 당장 어제 만든 영화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뭐 요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굉장히 지금의 주제죠 사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런 것도 거기서 있죠. 시작됐는데 계승이 안 됐죠. 네, 안 됐어요. 왜냐면 이걸 계승할 만한 어떤 그릇을 가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가 보기엔 냉정하게 얘기하면 뒤로 갔죠. 그렇죠. 네,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기하게. 왜냐면 그 최근에 뭔가 화제가 되는 그 소년의 시간?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그 다음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더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맞아요. 소년의 시간. 중간에 뭐 케빈에 대한 뭐. 근데 그것도 약간 다른 개념이긴 근데 그거는 해서 맞아요. 사실 뭔가 직접적이지 않죠. 모성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문제 제기했다기보단 맞아요. 조금 더 그냥 여성의 시각에서 맞아요. 만약에 내가 아들이 나왔는데 이러면 어떡할 그쵸, 거야? 그쵸. 약간 이런 거죠. 훨씬 더 그 미시적이라고. 공포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의 공포의 그쵸, 그쵸, 이야기죠.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훨씬 더 스릴러 같은 네, 느낌으로 네, 강한.
다 마음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정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소년의 시간도 사실 거기에 문제점은 아니긴 한데 맞아.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진짜 특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뭔가 그 해로운 남성성에 대한 얘기는 훨씬 많죠. 네, 진짜 많이 많죠. 되었는데 특히 요즘 엄청 많고. 그게 물론 원인이 뭔가 해로운 모성 단 하나는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 원인으로서의 모성을 더 이상 뭔가 논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쵸, 전혀 그 기여도가 낮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물론 어머니가 없이 자란 사람도 많겠지만 엄마가 있는 건 다 맞잖아요. 맞아요. 존재는 다 하잖아요. 그게 어떤 유착이 네, 있었는지 네, 모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할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본에도 쓰셨지만 그게 결국은 이게 모성이라는 걸로 묶여 있는 캐릭터를 네. 묶여 있고 관객도 그렇게 느끼고 이 작품 안에 있는 인물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캐릭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 사슬을 풀고. 네. 근데 그 사슬을 푸는 도구를 섹슈얼리티에 썼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고 정말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밖에 쓸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결국은 그 어떤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섹스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게 지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지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외면? 외면했다.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 쪽에 잠겨있던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네. 그 무의식 쪽에서 묻어놨던 건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사실 뭐 진태랑 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엄마랑 진짜 자는 관계냐 이런 것들이 되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 나와도 논란일 텐데 그게 네. 2009년이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쵸, 그게 그쵸. 막 너무 부적절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사실 괴물 같은 경우 정말 대중적인 영화였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고 생각하기에도 참 할 게 많은 영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모성애 하면 연결돼서 떠오르는 형용사가 항상 따뜻한 모성애였거든요. 그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라인이죠. 거의 네. 약간 따뜻한 모성애 아니면 모성의 신화 약간 거의 약간 신성시 되는 가치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성애라는 게 이 영화에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찝찝했던 지점은 네. 모성애가 전혀 안 신성하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네. 폭력적이고 광기에 가깝게 그려지고 음. 전 진짜 무서웠던 게 네. 김혜도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세요. 그냥 이 맞아요. 영화 내내. 그 얼굴을 잘 발견했죠. 그러니까 그 모성에 저렇게 섬뜩한 얼굴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 하게 됐고 그게 좀 잘 표현된 장면이 그 혜자가 네. 진태 집을 막 뒤지죠. 진태가 그쵸.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자기 아들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을 해서 뒤지다가 골프채에 피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골프채를 가지고 몰래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죠. 근데 그게 피가 아니라 립스틱이었다는 것도 저는 너무 함의가 있죠. 네. 그 함의가 너무 느껴져서 좀 찝찝한 맞아요. 거예요. 계속 그 씬이 진짜 너무 찝찝하고 진짜. 뭐라 한마디로 형용을 할 씬- 수가 없는 감정을 그 느꼈어요. 씬 진짜 진짜. 되게 포지티브하게 더럽죠. 네. 왜 립스틱을 막 이러면서 그거를 피로 착각할 정도로 물론 그 장면 자체에 뭔가 어떤 섹슈얼리티적인 함의도 있지만 네네. 그런 여형사가 누가 봐도 립스틱 말라붙은 거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피로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눈에 뭔가 필터가 하나 더 씌워지는 거구나 모성애라는 게 진짜 네.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씬 얘기를 그냥 잠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씬을 보면 저희 두 번째로 보면서 첫 번째 볼 때도 되게 좋지만 나쁜 씬이고 나쁘지만 좋은 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쵸. 그 극장에서 볼 때도 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봉준호 감독님을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 진짜 미친듯이 좋아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생각했던 게 그 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독의 자의식이나 예술이 앞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이해하고 있는 영화가 지금 현 세대에서 가장 적절한 이 영화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그 되게 재밌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 혜자가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세요? 자기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서랍에서 진태 집에 있는 키를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그런- 이상하죠. 근데 되게 더 이상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논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되게 나쁜 의미에서의 그런 되게 예술적이거나 작가주의 감독이었으면
그 진태 손에 물 닿고 둘이 이제 미나랑 섹스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그 발가락이 오므라드는 그 장면을 찍고 싶은 그 감정이 너무 빠져서 그런 논리적 맥락을 지우고 그냥 그걸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가서 문을 네네 열고. 그렇죠. 뭐 그러면 문 열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근데 문이 여기서 열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솔직히 잠그고 다닐 만한 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되게 정확한 논리적 그러네요. 구조나 인과관계가 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너무 타당하잖아요. 그걸 이제 왜냐면 노인이니까 빠르게 어딘가를 움직일 수 없는 몸이고, 그렇죠. 네. 나갈 수도 없고. 그냥 피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고, 그냥 그런 부분이나 뭐 아니면 거기 안에서 뭐 진태가 군인이었을 적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그 범죄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또 뒤에 또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씬도 그냥 감독의 어떤 예술적 자아를 위해 독립되어 있는 씬이나 컷이 없어요.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다 약간 신체의 어떤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그 예술병 걸린 사람들한테 다 이거 보고 반성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예술적 성취를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 영화가 대중적인 매체라는 거를 상정을 하고 있다.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씬에서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 씬을 보고 그 김현수 선생님이 발가락이 오므라들고 그 손에 물이 닿고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표직만을 얘기하지만 사실 논리적 구조가 갖춰져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물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뒤에서 특히 그 물이 쏟아져서 손가락에 닿는 장면은 네네. 그 고물상을 죽일 때 피가 맞아요, 흘러나오는 맞아요. 장면이랑 다시 연결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 그 오프닝 엔딩만 수미상관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그쵸. 짝지어진 장면들이 되게 엄청 많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집중해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제 눈에 들어오고 맞아. 굉장히 많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영화다. 맞아요. 이게 정확한 영화관에서 표현인 것 같아요.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지 못할 그쵸, 수 그쵸. 있고 좀 이렇게 끊어가면서 그쵸. 보게 되면 만약에 집에서 볼 때 이 전에 어떤 장면과 이 장면이 딱 세트구나라는 거를 못 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떠먹여주는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엔 되게 예술적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맞아요. 영화다. 그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쵸. 면에서. 네. 그래서 그 저는 엄마 아들 관계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네네. 그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아들을 지키고 그의 잘못을 수습하고 덮어주고 이런 장면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들이 이제 엄마를 챙기고 엄마의 죄를 은폐해주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게 공범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좀 아사모사하긴 하죠. 서로가 이제 살인자 세트 뭐라 해야 돼? 하여튼 뭐 서로 그런 한번 덮어준 느낌. 이제 정말 뭔가 둘이 이제 한 팀이 된 느낌. 진정한 가족이 네, 된 느낌. 진정한 가족.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너무 가족 영화네. 그래도 진짜 엄마가 저지른 살인의 유일한 증인이 아들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화재에 대해서 맞아요. 알고 있는 게 이제 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이제 살인의 방식도 둘 다 동일하게 뒤통수를 가격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그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트 맞아요. 장면으로 보였거든요. 분기라는 네. 그것도.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마지막에 됐을 때 이렇게 뒤집히는 양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처음에는 아들하고 엄마의 관계가 이렇게 좀 동떨어져 보였거든요. 이 영화가 맞아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리돼서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른가 이 둘이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나중 되면 엄마 아들을 세트로 이쪽을 치워버리고 그쵸. 이 마을과 맞아요. 이 그 춤추는 아줌마들, 엄마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그쵸. 이 둘을 세트로 놓고 그 외부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중간에 확장된다고 느꼈던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진태가 네. 이 동네가 좀 이상하다. 다 필요 없고 아무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마라 하는 순간 그 마을의 전경을 보여주죠. 네네네. 그때 딱 뭔가 전환이 되면서 아 이게 이 마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쵸. 이 마을에 대해서는 그전에 생각 안 했어요. 그쵸. 안 보여. 네, 근데 그 씬도 진짜 좋죠. 거기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 갑자기 이 이야기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더 헷갈리게 맞아. 되면서 맞아. 아, 이게 약간 마을 사람들 다 이상하다 시기의 그 네. 영화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이제 이끼 사회 같은 사람들이 건가요? 이상하다. 약간 갑자기 막 총으로 나오고 막 아, 그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게 되죠. 네. 아,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뭔가 그 구도를 반전시키는 방식이 맞아요. 너무 좋다. 아 이게 홍윤봉 감독님 촬영인데 네. 진짜 저는 그 씬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똑같은 그 방향의 구도가 높이는 다른데 똑같은 방향의 구도가 그 아정의 처음 시신이 발견돼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형사들 3명이 있고 그 위를 안 비추고 네. 아정이 맨 위에 있고 형사들 3명이 아래에 있는 구도로 네. 그 바닥을 비추는 장면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선을 이제 유도한 거라고 네.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맞아, 말 맞아. 적다가 네네.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의미가 없다 이거. 그냥 봐라. 네. 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씬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가 아니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함의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맞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맞아요. 개만 단순히 연결돼 있는 게 네, 아니라 맞아요. 형식주의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건 추정이지만 아정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일 확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게 그 장면을 막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도준이 안 죽였는데 드디어 그 경찰대를 가고 싶었던 진태의 말을 듣고 이제 엄마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구나 맞아요, 라고 맞아요, 맞아요. 또 한 번 반전되는 네, 게 그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똑똑한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도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 게 얘기해서 그 진태죠. 진태 맞죠? 진태가 처음에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서스펜스가 강하잖아요. 이제 네네. 맞아요. 그 진태가 얘기하는 장면. 네네네.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그 성적 서스펜스도 있으면서 맞아요. 복합적이죠.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제 확 양상이 바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범을 찾는 그거에서 피해자에 집중해야 된다는 아정으로 그거를 시선이 가는, 이제 확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태가 알려줌으로 시작되는 거지만 이 장면 첫 시작에서는 저는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이 진태가 범인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그거였어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도 지금 진범에 대한 의심이 몇 번씩 휙휙 바뀌는 거 맞아요. 같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르적 재미죠. 맞아. 너무 네. 재밌었고 거기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여튼 그 네. 대사가 아니 왜 반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왜 반말이야부터 시작해서 근데 보통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는 이건 약간 연인한테 맞아, 배신당한 맞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또 오묘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죠. 그러면서 와 이 장면 진짜 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게 대사가 바뀐 거래요, 심지어. 맞아요. 원래 아니었다고. 원래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마 배우가 약간 바꿨다고 애드립식으로.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배우한테 뭘 좀 아는 놈이라고 했다는 인터뷰를 제가 친구 배우한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둘 사이에 뭔가 그런 그쵸, 미묘한 그쵸. 것들을 표현하려고 거죠. 한 거를 캐치해서 대사를 그렇게 바꿨다는 이 대사 하나로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할 그쵸, 수가 그쵸. 있잖아요. 진짜. 어라 싶은 그 네. 느낌이 들죠. 확 튀는 대사죠. 네. 귀에 확 거슬리잖아요. 맞아요. 그 뒤에 뚝도 그렇고. 와 되게 진짜. 생각할 지점이 많죠. 정말 되게 많죠. 도덕적인 그런 걸 네. 건드리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그 장면부터 이제 진태라는 인물과 그 배우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도가 확 상승하잖아요. 맞아, 그 전에 맞아, 그냥 맞아, 껄렁거린 친구, 네네네. 의용한 양아치였는데. 친구, 양아치 정도였는데 그 뒤부터 뭔가 하나 더 그 경찰대가 꿈이었다는 그 사실 또 알게 제가 되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다음 주제 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진태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을 되게 혼란스럽게 다시 그러니까요. 만드는데. 띵은 뜯지만 뒤로 갈수록 참 진국이다. 진국 세상에 그거 500쪽 줘도 뭐 어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한 주제는 여성과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작품이 사실 어떤 이 작품을 만약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없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도드라지는 기획은 역시 엄마와 살인 사건을 붙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시너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전 사실 네. 애초에 이 살인과 범죄 소재에 대해서부터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살인의 추억부터 이어지는 이 봉준호 감독의 한국 사회의 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네네. 여기서 정말 극에 달했다 그쵸, 이 영화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형사 인물에 대한 그런 묘사 같은 것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 작은 마을에서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이 이게 한국인이라면 다 예측 가능한 그렇죠. 좀 느껴본 적이 네,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뭔가
스토리의 예측 가능성을 너무 뭔가 집착하시지 않은 느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대충 뭐 누가 범인인지 중반부터는 맞아요. 좀 사실 중요하지 않죠. 네, 뭐 약간 예측 가능한 지점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그거를 이 사건을 따라가는 주체가 엄마라는 게 사실 뭔가 최근에 뭐 드라마에서는 그런 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수사기관을 못 믿어서 자기가 그쵸, 직접 많죠. 뭐 하거나 맞아요. 뭐 뭐 사적 복수 네, 사적 복수죄 하거나. 같은 것들. 훨씬 단순하죠, 사실. 네. 근데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 방식이 중간에 진퇴 대사에서도 그 외에 고등학생 두 명 네네. 고등학생 두 명 그 때리는 장면에서 음. 이거 뭐 그 천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경찰 했어야 아, 뭐 경찰에 그런 갔어야 된다. 경찰에 갔어야 된다면서 이어폰 둘이 꽂으면서. 둘이 약간 그 뭐지 파트너처럼 쿵짝이 해보잖아요. 아, 맞아요, 해자랑 진태랑 저 베드카 복합.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해자라는 인물이 이 범죄를 추적하는 방식에서의 장르적 재미가 전 굉장히 맞아요. 이게 잘해요. 네. 그 문구점 앞에서 애들 그쵸. 정보 얻는 네, 거. 정보 얻을 때도 가방에다 100원짜리 잔뜩 그러니까요. 넣어놓고. 이거 진짜 형사가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 동네 아줌마들 침 놔주면서. 그니까요. 이제 그런 그리고 얘기하는 그 것도. 뭔가 그 뭐지 아정의 할머니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는 네, 그런 네, 네. 것들이나 뭐 그런 게 이게 그냥 한 형사의 이야기 같다 맞아요. 중반은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그 추적하는 그 시간의 흐름이 약간 연출적인 재미도 있었던 게 맞아요. 그 진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중요한 장면 진태의 말을 듣고 이제 초점을 좀 바꾸게 된 그 장면 직후에 폐가를 비 오는 날에 폐가를 맞아요, 찾아가죠. 맞아요. 그리고 아정의 사진을 그 다음에 이제 아정의 사진을 벽에 붙이면서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 다음 쇼트, 바로 다음 장면이 네. 침을 맞는 여자가 미인 그쵸, 그쵸, 박명이라더니 그쵸. 하면서 대사가 연결되고 그것도 또 거기에 유머가 들어있죠. 미인 박명이라더니 대사 직후에 다시 장면이 전환되면서 문구점에서 그 맞아요. 학생이 문화정이요 하고 그 다음 대사가 이제 혜자가 더 기억나는 거 없냐 하면 또 바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도준이 뒷모습만 기억난다. 그 면회 장면에서 뒷모습만 기억난다. 더 기억나는 거 없니? 뒷모습만 기억난다. 연결되고 맞아요. 그 다음 장에서 또 엄마 아니죠. 장면 전환되기 전에 엄마가 맨하탄에서 누구 안 봤냐. 그랬더니 또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그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도준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렇죠. 쟤 보이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저는 도준이가 범인이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네, 근데 그쵸, 그거를 그쵸.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장면이 휙휙 바뀌는데 그쵸. 대사가 다 되게 연결되고, 영화적 잽이죠. 네, 사실상 답을 알려주고 있으면서도 그걸 너무 전면에 내세우진 않는 그쵸. 그 방식이. 맞아, 이걸 영화를 2번 보면 되게 보이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 그 중반에 그 어떤 재미가 저는 너무 강했어요. 네, 이 추적하는 인물의 연출이나 그쵸. 이 혜자라는 인물이 뭔가 진범을 찾기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게 리듬감이 너무 빠르고 재밌었던 맞아요. 진짜 그가 이게 약간 이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 마을을 전체를 약간 밀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밀실살인이나 그런 저택에서 뭐 갇혀서 살인 수사하는 뭐 이런 작품들 그 아사코난 도일 작품 같은 그런 톤이라고 봐도 사실 손색 없을 정도로 재밌죠 그냥. 그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도 아까 앞에 하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범죄 사건과 해자를 붙여 놓았을 때 나오는 그 시너지가 엄청 나타나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톱니바퀴 두 개가 같이 굴러가는데 너무 딱딱 잘 맞아서 맞아요. 보는 제가 막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자가 처음에는 그냥 도준의 보호자였는데 그쵸. 어느 순간 갑자기 형사가 돼가지고 용의자를 막 추적을 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가해자까지 되잖아요. 맞아요. 세 번이면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범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해자가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제 해자가 추적자에서 가해자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네. 범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치정이나 돈이나 원한 때문인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얘를 잔혹하게 살해하겠다라는 그 잔혹한 어떤 수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도준의 트리거가 작동한 그쵸. 것이었고 얘를 정말 잔인하게 내가 얘를 살해하겠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피를 흘리니까 잘 보이라고 위에 갔다는 것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 유자차 주는 네. 그 고물상 할아버지의 네, 말에 거기서 다 의해서 나오죠. 근데 저는 이거를 다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근데 그게
왜 도준의 트리거가 됐지?라는 그쵸. 걸 생각을 그걸 해보면 봐야지. 그걸 얘기해준 사람이 결국은 혜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혜자가 도준이한테 누가 너 바보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격을 해라. 누가 한 대 치면 넌 2대 쳐라. 2대 까라. 이걸 2대 까라. 그쵸? 까라. 전문 용어로 까라. 이걸 알려준 사람이 사실은 혜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혜자가 물론 눈앞에서 그 고물상 할아버지를 정말 죽이는 시점에서 가해자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도준의 범죄를 사실 누가 일으켰지? 그 원인이 뭐지를 추적을 해갔을 때 나오는 사람이 혜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박수를 쳤거든요. 혼자 약간 뿌듯. 아까 결국 이 아까 앞에서도 저희 많이 얘기 나왔지만 도준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거를 추적을 해갔을 때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혜자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영화 안에서 봤을 때도 바보라고 하면 까라는 대사를 친 사람이 혜자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참 정말 범죄 사건, 범죄 영화, 그 장르 영화로 봤을 때도 훌륭했지만 도준과 혜자 그 모자 관계로 봤을 때도 정말 훌륭한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 두 개를 붙여놓은 이 감독님의 역량이 참 정말 대단하다.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번의 살인 시도 의도를 가진 행동,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진 행동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농약. 그렇죠. 사실 살인 미수죄이거든. 미수에 그쳤지만 이거랑 두 번째가 아성에 대한 살인이고 세 번째가 고물상에 대한 살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 건의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 살인도 만약에 신디님 분석해 주신 것처럼 원인이 혜자라고 보면 세 번 다 그쵸. 혜자의 시도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진짜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아정의 입장에서 보면 아정의 비극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본인의 처한 환경 때문에 그 성착취에 대한 것, 힘든 환경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차라리 그것 때문에 죽었으면 몰라.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바보라는. 아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네, 그러니까 살인 자기가 죽은 이유에 사실 그건 없는 거죠. 그 바보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인과성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바보란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아정을 따라가게 된 도준의 의도성까지 따지면 이제 볼 수 그거는 있지만, 개입됐다고 네.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이진 않죠. 따라갔더라도 가려고 했잖아요. 맞아, 집에 맞아. 가려고 했는데 바보라는 말 그거 하나 했다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비극을 생각하면 사실 혜자의 비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살인과 여성이라는 거를 붙여놨을 때 사실 다 비극적인 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뭐 완전 뇌피셜인데 네. 사실 그게 막 논문도 있을 정도로 살인의 추억에서의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건이긴 했죠. 네. 굳이 변호를 하자면.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시신을 표현하는 장면이라든지 여성을 표현하는 장면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참 그걸 듣고 이걸 쓴 건지 이게 완전히 뒤집혀 있죠.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바꾸는 거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지만 아정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해주신 대로 아정의 죽음에 인과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아정이 그 핸드폰을 뭐 기자한테 주려고 했다라든지 어디 그쵸, 공개하려고 맞아. 했다가 죽은 거면 차라리 그러면은 이게 아정이가 그래서 죽였으니까 누굴 죽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감독이 되게 이게 사실 정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게 더 연결이 돼 있어야 더 깔끔한 영화긴 해요. 근데 그럼 이 인과성을 깬 건 이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을 넣는 사람이 이걸 깼다라는 건 분명히 의도가 됐다라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 여성들의 죽음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보기에 그 생물학적 남성이 보기에 여성들이 살인의 추억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유가 그냥 공기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접적인 뭔가 타격이 아니라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 공기가 여자들을 죽이고 있구나라는 결론은 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이런 사인, 그러니까 표징으로만 보면 그게 더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성 직접 장애가 있는 남성이 던진 돌엔 여자가 죽지만 여자가 던진 돌에는 남자가 죽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장면의 구도도 그쵸?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굉장히 함의가 많아지죠. 맞아. 그리고 그 장면이 진짜 좋은 게 그 카메라가
안에서 밖을 보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물상의 장면이. 시선. 네, 고물상의 시선이죠.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다 보니까 이거 류성희 감독님이거든요, 미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미술은 아니죠,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그래서 창문. 네, 그래서 창문이 도준이 보고 있는 창문은 흐려요.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죠. 근데 아정을 보고 있는 창문은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정인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거 굉장히 센 방식의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전체를 표징하는 거고 여기는 여성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영화가 아예 아정이 그래도 부도덕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맞은 거지라고 얘기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그쵸. 흐려 보이는 남성, 그러니까 술 취한 남성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논리를 끄는 이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맞아, 그 맞아. 애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가 아니라 그 애가 그런 애였던 것과는 별개로 그냥 죽은 거죠. 진짜. 죽었다라는 사실을 좀 함의하고 있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볼 때.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뭐 그게 창문인지 뭔지도 기억 안 나고 너무 극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냥 다 선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볼 때는 이제 정말 그게 디테일. 다르다는 것도 참. 그리고 이제 거기는 클로즈업을 안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도준한테는 클로즈업을 안 주는데 아정한테는 클로즈업을 준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찝찝하면서도 되게 합리적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준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들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 창문으로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전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정한테 와서 그 자기가 했던 행동에 그런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사고를 아예 까먹고 마치 저 백미러 발로 찬 게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반대죠 이거는. 네.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그걸 끌고 올라간다라는 것도 진짜 너무 복합적이어서 그 뒤에 대사에 네. 또 이제 엄마랑 밥 먹으러 나오잖아요. 그 맞아요. 훈련하고 나서 이제 아. 그 뭐 사람들 보라고 얘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맞아. 병원에 데려가라고 거기 둔 거 아니냐라고 자기 하는 게 얘기가 네. 아닌 것처럼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라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그런 브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측면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 피해자를 인식하는 방식 그런 거는 좀 확실히 살인의 추억들보다는 그렇죠. 훨씬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지만 그 카메라가 좀 저는 아직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렇죠. 것들이 한계점이 있었다는 게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옥상으로 아정을 끌고 가는 장면에서 다리를 끌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치마 입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제 입장에서는 그랬고 그러니까 팔을 끌고 가도 되잖아요. 아, 그쵸. 왜 다리를 끌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다시 복합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앞부분에서 천우희 배우를 묘사하는 방식이나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그 맨 처음에 아정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제문이 이렇게 그 문을 고개를 보죠. 숙여서 맞아요. 얼굴을 확인하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뭔가 굳이 싶은 이미 제가 거기서 한 번 그랬고 그다음에 천우희 배우 장면에서 한 번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 순서인 그 다리를 잡아 끄는 장면이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에 맞아요. 대한 그게 그 시대의 시대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테니스 스커트라고 하나요? 그쵸. 그 치마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걸 이제 그 뭐라고 해 대상화를 아예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대사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천우희 배우가 맨하탄에 들어왔을 때 그 대사도 첫 등장. 되게 튄단 말이죠.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사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고물상과 왜 마지막에 그 시선을 일치시키느냐도 전 되게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고물상이 보는 시선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네,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겉포장이 페미니즘 영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페미니즘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텍스트가 되게 많다고 일단 생각하고 모성을 다루면 전 페미니즘을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제가 여기 있는 남자들을 다 적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농담처럼 얘 진태가 멀쩡하다고 얘기했던 네. 이유가 나머지가 다 이상해요. 하나씩 뭔가 그쵸, 그쵸. 부도덕한 게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부도덕한 지점이 제가 이제 왜 그 다리를 끄는 장면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게 다 성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좀 놓쳤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반장이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 검증을 하기 전에 네. 그 반장이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직접적이진 않은데 어제 재밌었냐? 그 얘기를 하고 맞아, 나는 맞아, 어제 맞아. 일찍 갔지라는 대화가 나온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 남자들한테 모두 다 성구매에 대한 그 망울을 다 하나씩 그 갈고리를 맞아요. 하나씩 씌워놓는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 뭐 저기 아까 신주님 얘기하신 뭐 고물상 얘기할 것도 없고 네. 그 쌀 그 장면 되게 오래 비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기 그 은박지 아, 쌀. 그 돗자리 거기에 그 쌀 한 톨이라도 더 떨어뜨리려고 그 장면을 굳이 길게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모순된 지점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혜자한테 얘기하고 있진 않죠. 그쵸. 감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남성이 갖고 있는 성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구매에 대한 그 무감각함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건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장르에 태우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다시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 생각보다 되게 센 영화였구나.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아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입장을 완전히 아정으로 돌리면 이게 되게 재밌어지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시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경이 돼서야 사람들이 아정이 누군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고의 비극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정이 나오는 신이 많지 않지만 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쵸. 그리고 저는 이 디테일에서 재밌다고 제가 막 자꾸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아까 침 놔주면서 네. 아주머니들한테 할 때 더럽게 외로웠겠네라는 대사가 맞아요.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그걸 여성이 얘기한다는 것도 되게 합리적이죠. 남성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영 논리적인 영화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뭐 룸사롱 가는 그 아까 그 법률적 대박 그 할아버지 얘기할 것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남성들이 다 그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되게 그 부분이 너무 좀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게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 혜자라는 인물이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만큼 뭐 도덕적이지도 않고 관계에 이렇게 휩쓸리고 살인을 3번이나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더럽게 외롭겠네라는 대사가 혜자한테도 맞아요.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는 게 물론 그 아이랑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 그런 부모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근데 네네. 혼자 아들을 키우는 그렇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도는 그쵸. 이해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는 게 힘들어서 심지어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엄마가 이제는 그 아들과 둘 다 살인자이자 공범이 됐다는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그 춤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춤에 진짜 대한 아이러니하죠. 그 춤이 사실 그 외국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관광버스나 이런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춤이나 마지막에 마지막 춤을 춤이나. 그 춤이 의미를 그 춤의 감정을 근데 한국은 아는데. 한국은 그냥 보면 알잖아요. 이거 한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바로. 관광버스 춤추는 거 왜 그런지 다 알잖아요. 맞아.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게 생각났어요. 최근에 그 비프 있잖아요. 성난 사람들. 거기서 그 스티븐 연 배우가 교회에 갔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그 미묘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봤어요. 있단 말이에요. 쇼츠로 요즘 돌아다닙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감정이냐. 그러니까 약간 그 밀양 얘기처럼 뭐 이제 네네. 그 교회 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한국의 종교적인. 그거니까 한국인 저건 한이다. 아니면 저렇게 뭐 힘든 상황이 있어서 교회에 가서 저렇게 막 노래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괜히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이 있다 막 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장면을 볼 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에 대한 표현이지 뭐 이게 뭐
그 사람이 원래 춤을 췄다거나 그런 인물이 무슨 소리야? 그 저희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미친 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다른데. 단순히 정신을 놔서 그러는 맞아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정신일 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괴로운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괴로운데 이제 뭐 머리가 워낙 제정신이라서 괴로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엄마가 놓인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게 그쵸, 만들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 이게 복합적이죠. 그냥 본인이 그런 걸 자초했다는 걸 아마 그쯤 되면 본인도 안단 말이죠. 그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살았는데 결국엔 이 모양이 됐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심지어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지. 맞아. 본인은 건진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 본인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 고통을 어떻게 뭔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혜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장면이 제가 봤을 땐 종팔을 맞아. 만났을 때 맞아, 장면인 맞아. 것 같죠. 네. 사실 저는 그 장면을 이 영화 제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 엄마 없니. 네. 근데 약간 되게 그 뭐야 부도덕적인 말 같이 들리. 너 엄마 그쵸. 없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도 참. 되게 생각할 지점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막 이런 영화 커뮤니티 같은 거 가면 종팔이 어떤 존재인지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뭐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종팔이 진짜로 아정과 사랑하는 관계였냐, 아니면 단순하게 아정을 성공해한 관계였냐, 이게 되게 이 영화에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종팔이 되게 억울한 것처럼 보이게끔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앞에 또 디테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 고규필 배우가 연기한 그 뚱뚱한 남자애가 남고생. 종팔이 수도원에서 쌀을 훔쳤다라고 대사 치는 장면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그 사람 그 둘의 어떤 도덕적 수준을 봤을 때 믿을만 하냐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되게 설득력 있는 네, 말이죠. 뭐 없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원해.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DC인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싸우는 걸 봤는데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그 말들이 되게 둘 다 맞는 게 그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표현돼 있는 그 카메라 사진에서 네. 종팔이 없었다. 그럼 종팔을 찍지 않은 이유는 아정이 뭐 그런 뭐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또 사진이 너무 많아서 다 그러니까 안 나왔어. 맞아 이게 반박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난뭐 치열하거든요. 근데 몇십 이제- 장 있다 근데 했는데. 이제 그 복합성을 그대로 안고 그 취조 장면이 나왔고 그 위치가 원래 도준이 앉아있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도준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엄청 도준 합리적이죠. 엄마가 있지만 맞아요. 종팔은 그렇게 맞아. 결백성과 무관하게 헌신적으로 발뛰어줄 엄마가 없다는 그 비극인 그러니까 거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목격자를 죽여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또 되게 섬뜩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처음 영화 봤을 땐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마지막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범주화했던 거칠게 범주화했던 이 남성들 있잖아요. 네. 이 남성들의 과거가 도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준이 계속 그냥 살아남았을 때 나왔던 결과물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법률적 대박이나 뭐 이런 그 결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계속 키워내고 있었던 거죠. 자기 그쵸. 의도와 다르게. 뭐 엄마가 고용한 변호사의 법률적 대박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랑 친한 형사랑 그쵸.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다.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엄마들은 다 그걸 인식하고 못 이겨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비극이 굉장히 거대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일 큰 비극은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네.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은 그렇죠. 선택한 게 아니야. 그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누구든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아들이 낳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더 그쵸. 저는 더 더 비극이죠. 공포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되게 이 영화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버지의 부재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는 어디 있어 그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걸 이제 아버지를 진태로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뭐 논문들 역할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 사진을 확대해서 그 과거에 그 찢잖아요. 네. 분명 아버지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네요.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분석했을 때 되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모성의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너 엄마 없니에서 진짜 엄마 없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괴물에서도 엄마가 그쵸, 없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지점이 있고. 그래서 참 아정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했을 때 되게 생각할 부분이 많아서 저는 두 번째 볼 땐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인 장면 대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장면이 참 인상적인 장면이 많죠 여기서. 너무 네네.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맞아, 진짜 한 4-5개 얘기할 수 있을 것 여러 개 같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일단 아까 말했던 그 법률적 법률적 대박이야. 명대사네. 아니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노래방 룸사롱 장면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 그거 나왔다는 재밌게 게좀 느꼈죠. 자존심 상하는데 좀 도덕적으로. 좀 봤을 봤어요. 때 너무 웃겨. 일단 그 배우분의 그 연기가 톤이 너무 좋았죠. 계속 듣고 싶은 정신병원 느낌이었어. 4년이면은 법률적 대박이야. 그 마이크 거꾸로 두는 것도 진짜 미쳤고. 정말 저는 진짜 박수를 치고 돌려봤어요. 맞아. 다시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젠틀하다고 얘기했던 게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막 그런 막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되게 젠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복합적이고 근데 옆에 여자를 끼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혼란스러운 거야. 맞아, 이 인간 맞아, 도대체 맞아. 무슨 인간인가. 뭐야, 이거. 그러면서 법률적 대박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계속 그런 인물, 이 준비한 남성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관계 공격일 수 있죠. 근데 그 감독님이 그걸 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느꼈을 느끼는 수도 거니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사회가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 모양 이꼴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변 인물, 그 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복합적인 맞아요. 거기 때문에 뭔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결함이 있어도 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냥 나쁘게만 그렇게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 정말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그 드는 빌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100% 혐오감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살아가고 그렇죠. 같은 짓을 반복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저씨 왜 이렇게 검열. 매력 미쳤다고 그러니까 스피노프를 보고 싶은 심정이었어.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이거는 참 배우의 잘못이다. 연기를 너무 잘했다. 맛깔나게 살리셨다. 이거 사무장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진태가 그 중간 딱 네네. 알려주는 그 장면. 일단 그 연출도 진짜 좋죠. 연출도 너무 좋고 창문 그 열었다 닫는 것도. 네. 반말하는 것도 너무 좋고 중국 배우가 연기를 진짜. 그리고 잘하네. 위자료를 갑자기 왜 달라고 그 무슨 위자료 갑자기 위자료? 근데 그걸 또 줘. 아니 그 비자료라는 거는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그쵸, 관계가 그쵸. 성립이 됐을 때 뭔가 잘못이라든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얹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위자료를 달라는 건지 그게 그 약간 단어 선택도 너무 웃기고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진태가 남편의 포지션이 아니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달라고 또 줘.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또 꺼내서 해달 줘. 너무 착해. 그리고 그 답답해. 착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또 이어져서 생각나는 장면이 우산 있잖아요. 고물상 처음 만났을 때 우산. 보통 그거 맞아. 그것도 복합적이죠. 아니 쓱 가져갈 거면은 그냥 가져가지 또 2,000원 1,000원만, 주잖아요. 근데 2,000원 전에 또 1,000원만 가져가잖아요. 진짜. 1,000원 가져가는 건 왜 약간 전 처음에 이 사람이 도준의 엄마인 걸 알아서 약간 죄책감에 그러니까 이 사람 범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진범인데 그럴 수도 대신 있- 들어간 그럴 수 사람이 있다. 엄마니까 2,000원밖에 좀 그래서 1,000원만 가져가는 그 약간 생각 그건가 못했어. 했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네. 도덕적인 사람인 거지. 네, 아주 정확하네. 우산 실제로 1,000원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약간 유머의 개념이 그랬던 것 있는 같아요. 얼굴은 너무 진지한데 그 맞아. 얼굴 되게 오래 비춰주잖아요. 맞아. 유난히 그 장면 되게 기억이 이 유난히 영화 진짜 웃긴 장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농약 얘기한 장면 있잖아요. 저그 장면 미선한테 진짜 좋아요. 미선 맞나요? 저 그거 그 사진 이렇게 맞아, 인화도 맞아. 해주는 그분. 저 그거 인상적인 장면도 다 갖고 왔는데. 아 정말요? 그러면 아니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게 약간 코미디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김혜자 선생님이 원래 톤. 뭐, 그 그러니까요, 원래 드라마에서 그러니까요. 나오는 톤.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거 적어왔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때 농약 크리목손을 탔으면 얘나 나 지금 하늘나라 꽃밭에서 알록달록 손 붙잡고 다닐 텐데 이 고생 안 하고 네.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론스타를 탔어. 그게 좀 약하거든. 근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웃어야 돼 말아야 돼. 그거를 이제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전미선 배우가 되게 잘 받아주기도 그러니까요. 하죠. 왜 그러니까요. 저러나 약간 이런 맞아요. 표정이었잖아요. 아, 전미선 배우 너무 좋았고 맞아요. 역할도 너무 좋았어요. 그 맞아요, 외에 맞아요. 약간 불임이어서 한약을 타먹는 그쵸, 그쵸. 그런 설정도 맞아요. 되게 디테일한 꼭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함의가 있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한 명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러고 있는데 한 명은 낳고 그 싶어하고. 자식을 낳지를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대비도 너무 맞아요. 좋았고 그리고 그 보물상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그 닦으면서 걸레질. 엄마 찾는 맞아요. 대사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그 대사가 너무 귀에 들어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참 그래서 참 그게 엄마 유일하게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죠. 네. 그것도 또 뭐 있었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하셔도 돼요. 슬쩍 얘기하셔도 그 장면이죠. 가장 근데 1위 장면 얘기 안 할 뻔했네. 1위 장면은 지금 법률적 대박만 얘기하고. 꽂혀가지고 1위 장면은 그거죠. 버스에서 침 놓고 그 역광 속에서 일어나서 그러면서 그 타악기 맨 처음 오프닝이 그쵸, 나오죠. 엔딩. 그 이병우 감독의 그 음악이 음악이 나오죠. 나오면서 이제 이런 춤추는 장면. 그러면서 그 침을 놓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은 것처럼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게 그게 역광이어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너무 잘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뭐 누군 뭐 이렇게 리뷰 같은 걸 보니까 막 조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조커에 비할 데가 없는 비할 바가 조커가 못 약간 되는 따온 걸 수도 있죠. 그걸 확률 있는 것 그런가? 같아요. 하여튼 조커 비할 바가 못 되는 그 오프닝과 엔딩의 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전 조커 얘기를 하는 게 짜증 나는 게 이 영화가 그쵸, 그 그렇게 해로운 맞아요. 남성성을 지금 맞아요.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장르적 맞아요, 재미로 그쪽이 하도가 훨씬 됐던 단순하죠. 하도가 됐던 조커를 갖다 붙인다는 게 사실 완전 대척점에 있는 영화거든요. 이 그쵸. 두 영화가 조커는 그걸 비판하는 영화 맞아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갖다 붙이는 게 좀 저는 모욕적으로 아니 저는 그 장면이 또 그 끝까지 섹슈얼리티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 치마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아 맞아요. 아침 놓을 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리랑도 연결된 부분이 좀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저는 또 되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관광버스 안에 남성이 섞여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 섞여 있었어요? 제 몰랐어요. 기억으로 남성이 섞여 있었던 다 것 같아요. 여자들 아닌가? 다 여자예요? 내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 그냥 효도 관광에 있거든 사실. 여자분 부족해서 남자가 대신 들어간 거 아니야 스태프가? 아 남자네. 남자야. 머리가 까지셨네. 저런 M자 탈모 남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 좀 디테일한 얘기여서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고 완전 뇌피 이게 해석이 너무 비대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효도관광이 실제로 그 그쵸. 불륜의 그걸로 맞아.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 등산 뭐 이런 게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 마지막까지 섹슈얼리티한 그 느낌이 좀 있었다고 느꼈어가지고 뭐 그래서 약간 부모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선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선생님은 뭐 갖고 오셨나요? 네,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장면인데 그 골프채 비닐 장갑 장면. 그 장면 좀 귀엽지 않아요? 아니 저는 길을 가는 장면. 약간의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혜자가 너무 결연한 표정으로 맞아요. 나는 범인을 잡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증거물이니까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 비닐 장갑을 골프채 씌웠는데 또 바람 불어가지고 그 비닐 장갑이 빵빵해져요. 그래서 손 모양이 이렇게 잘 보이게 돼 있고 그 결연한 표정의 혜자와 그 빵빵해진 비닐 장갑과 그 비바람 그 세 가지 요소가 너무 그냥 약간 귀여운 점도 있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해요. 그 맞아요. 장면이. 그 정말 복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농약 얘기를 갖고 왔다가 제가 후보로 몇 개 뒀었는데 네. 그 아정하고 그 배우님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 깡마른 저기 곧 그 남고생으로 나왔던 그 배우님이 정연기 배우님 네. 하셨는데 그 배우가 이제 한 대 맞고 발로 한 대 맞고 나서 이제 혜자가 들어가서 이제 설득을 하잖아요. 네. 더 얘기를 해달라고 나한테 왜 그런 거냐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대화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유독 그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 페이드 아웃 들어갈 때 사실 그 공간에 그 시간이 시공간이 합쳐지는 듯한 연출이 몇 번 나오죠. 그래서 그 아까 그 전미선 배우님이 얘기하신 이거 완전 생초짜야 할 때도 빛이 들어오면서 과거로. 네. 근데 여기서도 마치 거기에 같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게 아마 제작상의 이유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동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영화적으로도 되게 좋은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 영화에서 이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그 혜자가
얼굴을 춤추다가 손으로 가리는 장면이 네.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엄마가 나한테 농약 먹였잖아 할 때 도준. 도준이 얼굴을 가리는데 그냥 무서워. 네 근데 아정도 여기서 핸드폰으로 얼굴이 반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 이상하게 그 앞에 제가 꽂혔던 되게 더럽게 외로웠겠네라는 대사랑 그 장면이 너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정현기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끝까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정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였는지 아니면 조금 가까운 성구매자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되게 높은 확률로 이 깡마른 남고생이 핸드폰을 찾아다녔다는 거는 아무래도 나빴을 확률도 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쵸. 사람을 협박해 가면서 이제 그 폰을 찾았다고 네.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장면이 너무 슬퍼지는 게 아정이 그렇게 얘기할 만한 대상이 성구매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봤자 그러니까. 좋아봤자.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아까 제가 진태가 그나마 여기서 멀쩡한 남자다라고 얘기한 게 미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불건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재수생이라구나. 네. 그러니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학생이면 좀 이상하니까 재수생이면 성인이니까 그죠, 그죠. 잘 만나고 차도 그냥 나이 차 좀 나는 거 빼고 그쵸. 문제가 없어요. 차도 잘 타고 다니고 아니 사실 그 관계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건강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진태가 제일 멀쩡해. 그러니까 그 둘의 캐릭터성 때문에 맞아요, 약간 맞아요. 양아치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되게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 있는 나머지 남자들에 비해서는 그 사실 이 진태가 성공을 했다는 아무 맥락이 안 나오니까 그쵸. 그냥 진태는 그냥 잘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아정이 그 깡마른 남고생한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나 그런 것 그 맥락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해지는 느낌이 저는 있었고 진짜 더럽게 외롭다. 이게 그 치매 그 맨날 막걸리 달라고 하는 할머니하고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쌀떡 소녀라고 부르는 그 누구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미도 이미도 배우가 연기하신 그 친구하고 그나마 소통을 좀 했던 네.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도준이 학습해온 복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아정이 생각하기만 했던 복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그쵸, 그쵸. 못하고 그냥 잘 그것 때문에 죽었으면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냥 거야.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무 비극적이죠. 그런 생각을 좀 그 장면 보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 진태 캐릭터 참 다시 생각해봐. 뭘죠? 진국이에요. 진국이고 이름도 진태고. 진국이고 그 해자랑 뭐가 있네 없네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예상이죠. 아니 근데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전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그게 있어도 사실 큰 그게 맞아. 그냥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거지. 그 왜 도덕적이야? 자기 엄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도덕적이라는 게 훨씬 더 이제 낮은 단위의 그런 거지. 전혀 사실. 그러니까요. 어쩌라고. 그냥 연상 좋아했다 뭐 이거. 맞아. 그래도 돼 사실. 정신 차리죠. 안돼. 어쨌든 사실 그렇게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제가 후기를 보다가 오히려 그 진태랑 혜자의 관계를 미는 사람들. 그건 넘어갔다. 아니 거긴 넘어갔다. 이 사람은 영화의 포인트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몇 살 차인지 아세요? 아니 그 골프채 그 삥땅 치는 거 빼고는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골프채도 사실 그 뭐야 도준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땡소리를 다. 한데 이제 그렇긴 하죠. 장물합이죠. 네. 그 김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김에 네 이득 좀 챙기자 약간 이런 딱 봐도 느낌. 벤츠니까. 맞아요. 뭐 그런 복합적인 느낌이 있다.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처방 대상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처방을 하고 싶으신가요? 처방 대상 시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갖고 오셨죠? 저는 그 고속버스 마지막 장면, 관광버스 장면에서 따왔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강력한 여운이 필요한 분들께 정말 강렬했고 네. 그쵸. 아 진짜 저는 그거 한국 영화사에 남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고속버스
안에 역광이어서 얼굴 표정이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저희가 오프닝에서 봤던 해자와 같은 표정의 사람들이지 그쵸,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진짜 그 무슨 포인트가 감정을 조금 느껴야 될까. 있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 참 그게 진짜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보기엔 한국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을 뽑으면 이 작품은 두 개 다 뽑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오프닝도 진짜 극장에서 볼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도 이게 지금 뭐지 하면서 나와가지고 참 보통 이게 둘 중 하나만 좋은데 둘 다 좋은 영화 찾기 힘들어서 저는 아들만을 감싸는 모성이 답답한 분들께 많이 답답하셨나? 답답하죠. 답답한 분들께 참 그래서 또 이게 뭐 자세히 이제 저희 아까 얘기할 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성적 함의에 대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성적 함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그쵸. 프로이트 신화적인 얘기, 부분이 있죠. 네, 그 인물들의 관계 욕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논의들을 사실 뭐 다른 제가 뭐 동문학 같은 것을 배울 때 네네. 그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많이 접했었고, 뭐 저희 센티멘탈 밸류 했을 때 얘기 나온 네네네.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그 네네. 원작 소설이 피아노 치는 여자인데 애한테 선물해줬던 네. 그 피아노 치는 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억압된 성적 욕망, 여성 해방으로서 그쵸. 그 한 축으로서의 어떤 성적 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관계에서의 권력 구조나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접했던 그 어떤 뭐 문학 작품이나 영화보다 가장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떻게 해롭게 작용하는가에 맞아요.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충격을 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뭔가 깊은 성찰을 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취를 뛰어넘을 작품이 지금 거의 20년째 없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논의에 대해서 아까 저희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안 좋긴 했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이 영화를 딱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약간 녹슬어 있는 칼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뭐지? 약간 낡은 여자는 사실 이게 좀 그 많이 맞아요. 지났으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표정이 날카로워서 근데 이게 또 그 깔끔하게 벼려진 그런 느낌도 또 아니야. 그쵸. 네, 되게 좀 축축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그런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특히 뭐 아이들을 양육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아이들을 더 감싸는 양육 방식 때문에 뭐 그쵸, 문제가 많이 초등학교 되고 교사들에 있죠.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요즘 좀 핫하죠. 네. 그게 참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뒤로 간 느낌이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저도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지금 2009년 영화가 짚어주고 있다. 네. 16년 전 영화가.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정말 초방 대상은 아들만 감싸는 모성이 답답한 분들께. 네. 저는 너무 직접적이어서 좋은 것 아, 같아요. 네. 네,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들만 감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뭐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진짜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대가 어떤 분열되는 개인주의로 분열되는 거 플러스 그 자식을 적게 낳으니까 네. 한 자식한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들 플러스 뭐 이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되게 한국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오히려 생각을 현재도 잘 봤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함께 먹으면 좋을 약 뭐 있나요? 이게 참 이거 참 이 계속 영화 비슷한 말하지만 영화 얘기하기 힘들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 주제적으로도 같아요. 뭔가 비슷하게 할 만한 작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언급했던 뭐 소년의 시간이나 케빈을 위하여를 보고 이거보다 못하지만 비슷한 그렇죠. 뭐 논의들을 해볼 수 있는. 솔레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저도 다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네 분명히 이 뭔가 붙는 지점들이 있고. 맞아. 그리고 뭐 있을까요? 아까 뭐 피아노 치는 여자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네. 그 뭔가 생각이 날 것도 같은데 왜? 그 뭔가 그 성적 함이라는 부분에서는 맞아. 그 뭐지 뭐 유럽의 문학들에서 한참 그런 성적 해방 이 사회학적 측면에서 그쵸. 논의됐던 시대의 작품들을 보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춤 장면들이 조금 더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광기 측면에서 성적 함의를 담은 광기 측면에서는 그런 유럽권 문학들이 오히려 표현하고 그쵸, 있는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맞아. 저도 네. 뭔지 느낌이 알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쵸. 기반을 다지시고 보면 그냥 확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어떤 그 흐름 앞에서 무력한 그 네. 개인의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오늘은 아들만 감싸는 모성이 답답한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마더를 다뤄보았는데요. 당연하게만 여겼던 감정을 서늘히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